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한국사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조선시대의 경제 변화 발전입니다. 자, 조선시대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용어를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에 있는 상품화폐 경제입니다. 자, 이 상품화폐 경제라는 건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인 상품을 화폐라는 거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는 것, 이걸 상품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용어의 정의를 내리고 나면 꼭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상품화폐 경제라고 할 게 아니라 그냥 경제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자, 경제라는 건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쓰는 과정 전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은 물자들이 필요하고 서비스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소비하는 행위 전체를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선 모든 물자라든지 서비스를 상품이라는 형태로 거래를 하지만 꼭 그런 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즉, 경제라는 건 이런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가 원래는 더욱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를 놓고 나면. 자, 그런데 이런 자급자족 경제가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에서 생산력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자급자족 경제 형태가 상품화폐 경제로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남는 어떻게 보면 잉여 물자들이 많아지니까 이 잉여 물자를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잉여 물자들을 상품이라는 형태로 거래하는 경제체제가 발전을 하겠죠. 그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인데요. 자, 자급자족 경제 형태랑 상품화폐 경제 형태가 딱 둘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자급자족 경제 형태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상품화폐 경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점점 더 이 둘 간의 어떻게 보면 비율이 변화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점점 더 그 규모를 키워갈 거고요. 이게 일반화된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살펴볼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조선시대에 이런 자급자족적 경제 형태였던 조선시대가 점점 더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그 규모를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양난이 끝난 조선 후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 내용은 뭐냐면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이 상품화폐 경제로서의 특징이 각 분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품화폐 경제라는 단어의 용어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거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품인 상품을 화폐라는 거래 수단을 통해 가지고 주고받는 것. 이게 바로 상품화폐 경제이고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볼 파트는 수치체제가 어떻게 정비되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수치체제라고 하니까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세금제도, 이 세금제도가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16세기에 들어서면요, 즉 1500년대가 되면 조세제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의 국가재정이 악화가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400년대, 즉 15세기 정도에 이제 조선의 세금제도가 완전히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10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제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세금제도들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토지세, 그 다음에 특산물의 진상, 그 다음에 노동력의 징발. 자, 근데 이 세금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 때 이미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세금 제도들이 16세기 들어서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만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토지세, 전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전세를 운영하는 제도였던 공법은 상당히 복잡한 규정으로 이제 정비가 되어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였어요. 해마다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요 차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질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생산량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걸 잘 조정을 했던 게 바로 공법인데, 이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폐해가 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16세기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공법 제도의 변화, 공법 제도의 어떻게 보면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특산물을 진상하는 공납 같은 경우는 우선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가 첫 번째 과제였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납이라고 불리는, 자, 여기 왼쪽에 용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운영 과정상의 문제, 그 다음에 부정부패들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큰 문제로 그 조선 전기에 떠오르게 됐거든요. 이게 이제 양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력 같은 경우는 요역과 군역이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특히 군역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걸 워낙에 기피를 하다 보니까 군포라는 형태로 세금 제도로 어떻게 보면 변화된 모습이 조선 전기에 이미 정착되어 있었다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조세 제도가 무너지면서 조선의 국가 재정이 악화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희생됐고, 그 다음에 경작지가 황폐해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농민 생활이 또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수치 체제를 개편해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킴과 더불어서 재정 수입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목표가 상당히 이해가 상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 수입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많이 걷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많이 걷으면 농촌 사회가 더욱더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논의가 조선 후기 내내 벌어졌던 거고요. 그 결과물이 바로 여기 나오는 영정법과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입니다. 자, 영정법하고 균역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우선 이 영정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세를 운영했던 공법을 개혁을 한 건데요. 이 공법이 워낙에 복잡하게 운영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복잡함을 최소화시켜서 단순화시킨 제도가 영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상당히 기준이 많았다고 했죠. 토지의 질이 좋냐 나쁘냐, 자, 그리고 그 해에 농사가 잘 됐냐 안 됐냐,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등급이 막 매겨져가지고 해마다 등급이 변화를 막 했었는데요. 이런 등급 변화를 매기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급을 영원히 정해버리는 거예요. 뭐냐? 부담이 없게 최하 등급으로. 자, 그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4에서 6도로 고정시킨 제도. 요게 바로 영정법이다. 요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됩니다. 요걸 통해서 최하 등급으로 영원히 정해준 거니까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줄어들고 이 세금제도 운영 과정에서는 좀 효율성이 확보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 번째 먼저 볼게요. 군포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농민들한테 많이 부담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군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두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물이 바로 균역법입니다. 이 균역법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원래는 2에서 3필, 그러니까 2에서 3필 정도 내던 이 군포를 한 필로 균등하게 줄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자체를 줄여준 거겠죠. 자, 기본적으로 균역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세금 제도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금 제도를 줄여주는 쪽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재정 수입, 즉 절반으로 줄어든 군포를 대신하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걸 바로 결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작 같은 경우는 토지에 부과가 되는 거예요. 개인한테 부과가 되는 게 아니라 토지에 부과를 하는 거니까 토지가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더 부담이 커지진 않았던 거겠죠. 그러면서 재정을 또 충당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일부 부유한 양민들에게는 선무군관포라는 걸 이제 별도로 또 매겨서 부족해진 이제 재정을 보충하는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자, 요게 균역법의 내용인데요. 사실 이 균역법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런 깎아주는 제도 말고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노력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그때까지는 군포를 내지 않았던 양반들에게
군포를 매겨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매겨준 군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들도 있었거든요. 시도들도. 자,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양반들의 반대에 어떻게 보면 밀려가지고 시행되지 못하고 깎아주는 것만, 균역법만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양반이 아니라 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된 거죠. 자,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됐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치체제 변화, 그 중에 핵심은 바로 대동법입니다. 왜냐하면 대동법, 요 말미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 대동법의 시행이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 후기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대동법 같은 경우는 원래 집집마다 토산물로 내던 공물을 바꾼 제도이죠. 자, 어떻게 바꿨느냐? 집집마다 매기던 걸 토지 면적에 따라서 매깁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변경을 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인 토산물로 내던 공물을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도록 한 겁니다. 즉, 세금을 매기는 기준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어떻게 보면 걷는 징수 방법까지 바꾼 거죠. 전면적인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전면적인 개혁의 결과 아까 얘기했던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왠지 살펴보시면요. 자, 이 공물제도라는 건 뭐냐면요. 공물제도라는 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물건들을 확보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직접 수납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런데 그걸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합니다. 특히 쌀로 많이 납부를 하게 하는데요. 자, 이런 쌀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세금 매기는 기준이 달라져요. 원래는 집집마다, 즉 이 집집마다 재산에 어떻게 보면 많은 집도 있을 거고 가난한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기던 걸 토지 면적으로 매겼잖아요. 토지 면적으로 매겼다라는 건 이제 가난한, 즉 토지가 없는 집들 같은 경우는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준 거죠. 자, 그러면서도 토지가 많은 집에는 이 세금을 많이 매기게 되니까 걷지 않은 것만큼 어떻게 보면 충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동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는 양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토산물을 걷는 거랑 이제 쌀을 걷는 걸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결국엔 세금을 걷는 양은 변화가 없으면서도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준 이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고려한 세금 제도인 거죠. 자, 그 점에서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대동법이 근데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세금을 쌀로 걷잖아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그 이전에 곡물로 어떻게 보면 확보했던 이 토산물들, 이 토산물들을 이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대동법의 실시로 국가는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조달하기 위한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상인인, 어용상인인 공인을 어떻게 보면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대동법의 실시로 왕실이나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게 하는 관허상인, 즉 관에서 허락한 상인인 거예요. 이들이 점점 더 활동을 많이 하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물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필요한 물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어떻게 보면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사오겠죠. 상품으로서. 사오고 그 사오는 과정에서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화폐가 유통이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되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로 이 대동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금 제도의 어떻게 보면 형평성을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물산이 어떻게 보면 유통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하나의 통로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통의 규모가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런 유통의 규모가 커진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변화를 가지고 온 게 무슨 법이다? 대동법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의 경제 각 분야, 즉 농업, 상업, 그 다음에 수공업이 어떤 식으로 변화,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품 화폐 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농업 분야인데요. 이 농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첫 문단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17세기 이후 양난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개간 사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그러니까
농지를 넓혀나가는 사업이죠. 개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경지 면적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경지 면적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농민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자, 그런데 농민들이 더욱더 어떻게 보면 집중을 했던 건 새로운 농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사 짓는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경지를 확대하는 개간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 가난한 농민들이 참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늘려나갈 수 있는 범위도 한계가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농법을 개량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어떻게든 늘려야만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충청도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모내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견종법과 같은 새로운 농법이 도입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농업 생산량의 증대가 상품화폐 경제의 발전을 또 불러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증대가 됐다는 건 자급자족하고도 남는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남는 걸 상품으로 거래하는 행위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농업 분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둬야 될 건 이 조선 후기에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 늘어난 생산량의 핵심은 뭐냐? 모내기법이라든지 아니면 견종법과 같은 새로운 농법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이 농법들 사실 농사 지었던 경험이 있으면 설명 안 해도 다들 아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거의 대부분 없다 보니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모내기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시행되었던 농법은 일반적으로 직파법이었습니다. 이 직파법은 뭐냐면 직접 파종을 한다는 거예요. 파종이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에다가 직접 씨를 뿌려가지고 그 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벼를 재배하는 방법을 직파법이라고 해요. 자, 그럼 모내기법은 이거랑은 좀 다르겠죠. 자, 모내기법을 한자로는 이양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양법은 여기 설명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양법 같은 경우는 모를 옮겨 심는 방법, 모를 옮겨 심는 농법이라는 뜻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직파법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벼를 처음부터 끝까지 씨의 상태에서 싹을 틔우고 그 다음에 벼를 재배해가지고 쌀을 수확하는 데까지 하나의 논에서 쭉 진행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 이양법 같은 경우는 절차가 한번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가 뭐냐면 벼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씨를 뿌리고 나오는 싹. 요 싹이 틀 때까지는 모짜리라고 불리는 일정한 공간에서 별도로 농사를 짓습니다. 씨를 뿌리고 이 싹을 틔울 때까지는. 그 다음에 싹을 틔운 이 모를 이제 앞으로 재배할 본 논으로 옮겨 심는 게 바로 모내기법이에요. 자, 이 모내기법이 되게 번거롭죠. 번거롭잖아요. 왜냐면 한번 씨 뿌린 다음에 쭉 거기서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심어가지고 모를 기른 다음에 그 모를 뽑아가지고 또 이제 자리 정돈 잘 해가지고 본론으로 옮겨 심어야 되니까. 요 모내기법이 이렇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건 이게 농업 생산량 증대에 상당히 큰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효과가 있었던 이유가 여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손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모 1단계, 즉 벼싹 1단계에는 아직 이 벼싹이랑 다른 잡초들이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구분을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조그만한 공간 내에서 모가 자랄 때까지 기른 다음에 그 모를 이제 일반 논에다가 옮겨 심으니까. 그리고 이 옮겨 심는 과정에서 순서를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쭉 열을 맞춰가지고 심다 보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이 모가 심겨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가 아닌 공간에서 자라는 건 다 잡초니까 뽑아내면 되겠죠. 요걸 골라내는 과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경작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또 요 벼를 농사 짓는 기간하고 보리를 농사 짓는 기간이 애매하게 그전에는 겹쳤어요. 그러니까 벼를 가을에 수확하고 그 수확한 직후에 보리를 심어가지고 봄에 딱 이걸 수확하면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벼에 이 씨를 뿌리는 시기랑 보리를 수확하는 막판 시기가 겹쳤던 거예요. 직파법일 때. 자, 그런데 씨가
싹을 틔우는 기간까지는 별도의 공간에서 모내기법에서는 농사를 짓죠. 자, 그러니까 그 별도의 공간에서 농사 짓는 기간 동안 이제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한 논에서 벼랑 뭘 같이 재배할 수 있을까요? 보리를 같이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보다 수확량이 훨씬 더 늘어나죠. 자, 요게 모내기법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요소입니다. 자, 이런 모내기법이 조선 후기에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자, 이런 논농사뿐만이 아니라 밭농사에서도 새로운 농법인 견종법이 일반화되면서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평평한 땅에서 원래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밭농사를. 자, 그 평평한 땅을 한번 들어 엎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들어 엎어준 땅으로 이제 흙을 쌓아가지고 이랑이라는 뚝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통로같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고랑이라고 부르는데 좀 움푹 파여있는, 이런 움푹 파여있는 고랑에다가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일반화가 돼요. 조선 후기에. 그리고 이 견종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오지만 다양하게 농작물이 자라는데 보호의 요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수확량이 늘어나거든요. 손이 많이 가기는 하지만 예전보다 수확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게 농촌 경제의 변화,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농법의 개량으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지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특히 노동력 절감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모내기법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김매는 일손이 덜어지는 거잖아요. 줄어들잖아요. 자,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작지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시 인구가 점점 더 증가를 하거든요. 이 조선 후기에. 자, 그러면서 이 도시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할 수 없어요. 무조건 상품을 유통을 해야겠죠. 상품을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인삼이나 면화, 담배, 채소처럼 아예 상품으로 팔 목적으로 만드는 농산물들의 재배가 확산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알아둘 건 농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상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일부 농민 같은 경우는 떼돈을 벌어서 부농층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나니까 농지를 빼앗기는 농민들도, 농지를 잃어버리는 농민들도 늘어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는 임노동자가 되는 경우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상당히 발전을 하면서 상당히 성장하는 세력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몰락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 농민들의 계층도 상당히 많은 분화가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공업과 광업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상업을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의 핵심은 농업을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상업이라든지 수공업 같은 경우는 관청 차원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기본적인 수공업의 형태는 바로 관영수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 같은 수공업자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납품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수공업자들, 대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들어낼 때 상품으로서 물건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관청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구격이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수공업이 관청 차원에서 완전히 통제되던 게 조선 전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관청 차원의 수공업이 쇠퇴하면서 점차 민간이 운영하는 형태의 수공업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공업 형태라는 건 뭐냐? 결국에는 이런 대장장이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상품으로 팔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민영수공업이 발전을 하는데요. 아직은 이런 민영수공업자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상인에게 자본과 원료를 미리 빌린 다음에 그 빌린 자본과 원료를 동원을 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하는 이런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불리는 형태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선대제 수공업이 민영수공업의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형태였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렇게 민영수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주요 원료인 광물의 수요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 이 광물 같은 경우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 빼고는 전부 다 통제였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광물도 원래는 정부가 백성을 동원해서 채굴을 했는데요.
이런 백성동원이 점점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에게 이것도 넘어가게 돼요. 자, 민간업자에게 채굴권을 주고요. 거기서 세금을 걷는 형태로 이게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광산 개발이 점점 활기를 띠면서 이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몰래 광산을 개발하는 잠체라는 것도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게 보통 어떻게 운영이 됐냐? 이거 기억을 해둡시다. 이 광산 운영이라는 게 사실 독특한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로 덕대라고 불리는 광산 경영인이 상인에게 자본을 조달해서 채굴업자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아까 봤던 수공업이 상인에게 자본과 원료를 빌려가지고 이제 물건을 만든 선대제 수공업 형태로가 발전을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광업 같은 경우도 광산을 운영하는데 특화된 광산 경영인, 즉 덕대가 돈은 별로 없으니까, 자본은 부족하니까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자본을 상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조달을 해가지고 채굴업자라든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민영수공업이 발전을 하고, 이 민영수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는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 상업의 발전과 변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농억상이라고 불리는 조선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중농억상은 뭐냐면 아까 수공업 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농업을 최대한 중요시 여기고 이 농업과는 관계가 없는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억제, 즉 통제를 하는 정책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 상품화폐 경제가 조선 후기에 발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상업이라든지 수공업이 농업보다 훨씬 더 큰 어떻게 보면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선 후기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발전을 한다는 거지, 여전히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의 핵심은 농업입니다. 이 농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한 국가의 국력이 결정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농업에 투자돼야 되는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인력이 다른 분야로 새어나가는 걸 최대한 억제하고자 했던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행이 된 게 바로 이 중농억상이라고 불리는 경제정책 기조입니다. 자, 그럼 이런 중농억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상업과 수공업을 어떻게 했냐? 통제하는 거죠. 관청 차원에서. 그럼 통제하는 방법은 뭐냐? 이 수공업이나 상업에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자체를 통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즉,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게 기본적인 조선에서의 상업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허가받은 상인들이 관청에 필요한 물자를 대주는 게 바로 조선시대 상업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는 변화가 있는 거죠. 자, 그 변화의 배경이 바로 요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조선 후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업 자체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통경제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허가받은 상인들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반경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맡게 되는 상인들이 바로 사적으로 활동하는, 즉 허가받지 않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허가받은 상인들과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 간의 충돌도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게 조선 후기의 상업의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럼 그 발전과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수치체제의 변화랑 관련이 있는 새로운 상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공인이에요. 대동법의 실시로 누가 등장하죠? 공인이 등장을 하죠. 특산물을 직접 진상하도록 했던 공납이 폐지가 된 거예요.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고용한 상인이 바로 공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인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상인이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허가받은 상인입니다. 허가받은 상인이라는 거. 국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활동한 상인들이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국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그 규모가 꽤 큽니다. 그래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고요. 그 자본이 이제 수공업에 투자가 되면서 수공업 생산도 촉진할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전국을 돌면서 각각의 특산물들 그리고 생산물들을 국가에 납품하기 위해서 마련을 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방을 돌면서 유통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서 개설되는 장시, 지방시장이거든요. 이런 장시가 활성화되는데도 공인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살펴볼 이 사상이 아까 얘기했던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상도 성장을 합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성 안까지 진출해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펼쳤습니다. 자, 이 도성이라는 게 수도예요, 수도. 한양. 한양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요.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허가받은 상인들만으로는 그 도시민들이 필요한 물자들을 마련해 줄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상들이 점점 활동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도성 안에서 원래 허가받고 활동하던 시정상인들, 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도성 안의 상업을 독점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 사람들만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런데 사상들이 나타나면서 자기들의 상권을 위협하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요구를 합니다. 금난정권이라는 걸 부여해달라고. 그래서 이 금난정권을 통해 가지고 사상의 활동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이 금난정권이라는 게 뭐냐면 허락받지 않은 상점을 뜻하는 난전, 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권리라는 뜻이에요. 이 금난정권이 휘둘리면서 시전상인들이 그러니까 사상들에게 상당히 많은 횡포들을 부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니까 사상들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상행위를 요구하면서 금난정권의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통공정책이라는 걸 실시해서 유기전은 너무 중요하니까 이 유기전은 제외하고 나머지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을 폐지하는 정책이 실시가 됩니다. 그걸 통공정책이라고 부르고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여기 사료도 나오지만 정조 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경제발전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자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통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결국 사상의 활동을 인정하는 형태로 경제 정책이 변화한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금난정권이 폐지된 이후에는 이 사상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겠죠. 자, 그래서 도성인 한성에서는 경강상인, 그 다음에 개성에서는 송상, 그 다음에 평양에서는 유상, 그 다음에 의주에서는 만상, 그 다음에 동네에서는 내상같이 이런 지역에서 상당히 큰 규모로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들은 사상이 되겠죠. 요들은 사상이 될 거고요. 이들 중에서는 전국을 상대로 활동을 하면서 공인과 함께 상당히 큰 규모의 독점적 도매 행위를 하는 도구로 성장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도성을 중심으로 사상들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런 유통경제가 확산이 되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유통망이 형성이 되고요. 그런 전국적인 유통망을 장악하는 누가? 도고라고 불리는 상인들도 나타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적인 유통망이 활성화가 된다는 건 중요한 도시들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조그만한 시장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시예요. 근데 이 장시 같은 경우는 아직은 상설시장은 아닙니다. 매일 상업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5일마다 열리는 시장이고요. 전국의 1000여 곳에 이릅니다. 자, 그럼 매일 열리는 시장이 아니니까 상인들 같은 경우 거기도 계속해서 정착해 있지 않겠죠. 이런 장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상업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보부상들이 지방장시를 무대로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펼치면서 각 장시의 유통망을 또 묶어주겠죠. 자, 요거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장시의 모습들, 유통망을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낙생장도 있고요. 판교장도 있죠. 이 송파장이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이 근교 지역에 있었던 장시 중에 가장 큰 중심지가 되는 거고, 요 열리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보부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상업활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유통망이 활성화가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도 상당히 많은 경제발전이 일어난다는 거, 상품이 계속해서 유통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통망은 국내 차원에서만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대외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대외무역도 마찬가지로 상업활동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통제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졌어요. 즉, 공무역의 형태로.
자, 그런데 조선 후기가 되면은 점차 사무역도 활성화가 되면서 개시랑 후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공무역과 사무역이 구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어찌 되었든 이런 식으로 무역도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무역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물품들이 거래가 되고요.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사상들, 만상이라든지 내상,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송상들도 상당히 큰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됐을 뿐만이 아니라 장시를 통해서, 그리고 보부상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사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외 무역에도 참여를 하면서 국제적인 무역의 유통망도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유통망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화폐의 유통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현물로 거래를 한 거예요. 쌀은 쌀로, 그 다음에 면포는 면포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어떻게 교환을 하는 형태로 상업활동이 벌어졌는데요. 상업활동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화폐의 유통도 점점 더 활성화되게 되고요. 숙종즈음이 되면 상평통보라는 동전이 주조가 돼가지고 널리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런 상평통보의 발달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근데 아직은 이런 화폐의 유통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이 화폐 자체를 모으는 형태로 경제의 부를 쌓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자 양반이나 상인, 지주는 화폐를 유통수단이 아니라 재산 축적의 수단으로 삼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냥 집에다가 쟁여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물건을 사려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동전이 크게 부족해지는 전황의 문제도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 돈이 부족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 같은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상품 화폐 경제가 완전하게 정착하지 못하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측면들, 과도기적인 문제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화폐를 몰래 주조해서 사용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현물 화폐뿐만이 아니라 어음이라든지 환의 형태로 신용을 믿고 이걸 신용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활성화됐었기 때문인 거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전환과 관련해서는 여기 사료에도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살펴봤듯이 수치체제의 정비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서 대동법을 통해 가지고 공인의 등장, 그리고 이 공인의 등장이 상품화폐 경제 발전과 연결이 된다는 거 정리를 했었고요. 농촌 경제가 변화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생산량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이 생산량의 증대가 유통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거, 그거의 핵심이 모내기법과 견종법이라는 거 정리를 했었고요. 수공업과 광업 같은 경우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간 차원의 운영이 상당히 발전한다는 거 정리를 했었고요. 상업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농억상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적으로 활동을 하는 상인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통망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 속에서도 그런 생산물들이 상품의 형태로 유통되는 모습들이 점점 활성화가 되고 일반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점점 경제적인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게 조선 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정리를 한 내용들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요. 핵심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변화 모습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개인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